당신들도 다 똑같아. 그 족같은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알아? 괜히 날 위해주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 말란 말이야. 그 아이는, 그 아이는 당신들이 죽인 거야. 나는 재수없이 그 상황에 말려든 것뿐이라고. 아가리 부숴버리기 전에 그 입 닥쳐라. 젠장, 방아쇠를 당긴 건 너야. 그년이 죽은 건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고. 웃기지 마.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무섭다는 걸. 억지로 냉정한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연극하지 마. 너희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키보드를 누르던 손가락을 멈추고 시나리오를 들여다보았다. 군복무를 같이 했던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이봉구는 나머지 3명이 과거에 저질렀던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3명의 과거를 주인공인 최홍수의 대사만으로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군대 시절로 돌아가 그때 있었던 일을 직접 보여줄 것인가가 이야기 전개상 꼭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꺼진 담배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뭔가 고민이 있을 땐 일과 상관없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해결이 되곤 했다. 허공에서 서서히 흩어져 사라지는 담배 연기를 보며 이번에도 뭔가 해결책이 나오리라 기대해 보는데 왼쪽 눈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눈을 감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연기가 들어갔던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안경을 벗은 다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으로 스며들어온 연기가 내 머릿속을 마음껏 휘저어 놓았다. 그들의 대사와 행동, 시공간적 배경에 놓여있는 상황,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등장인물들.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작품의 줄거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묘사. 묘사는 곧 돈과 연결되어 있었다. 제작비 상승은 나에게 지급될 돈의 액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했다. 박 씨와 맺은 계약서는 글자와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에 불과했다. 계약 위반이 됐다 한들 호소할 때라곤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았다. 영화 일을 하는 스텝 처우 개선을 위한 인터넷 신문고가 무용지물이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열정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사람들도 결국엔 자본을 쥐고 있는 제작자의 힘을 당해내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다. 한국 영화의 외향적 발전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도 실속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나의 입장을 떠올리자 핏발이 선 왼쪽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영 가시질 않았다.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시선은 줄곧 모니터에 박혀 있었다. 그들의 대사부터 먼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방금 전에 쓰다가 멈춘 장면의 첫 번째 대사는 작품의 주인공인 최홍수의 것이었다. 그의 입을 막으려고 강압적인 태도로 두 번째 대사를 친 인물의 이름은 이남철이었다. 최홍수와 나이는 같지만 군에 있을 땐 그의 고참이었다. 세 번째로 말한 것은 김철수였다. 최홍수하고는 훈련소에서 만나 같은 부대에 배치를 받았던 군대 동기였다. 다시 최홍수의 대사가 이어진 뒤 이들의 행동과 말에 놀란 이봉구에게 대사가 넘어갔다. 너희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봉구에게 과거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시나리오의 앞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우스의 스크롤 버튼을 돌렸다. 이야기 전개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짜 삶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실현 불가능한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지. 중얼거리며 스크롤 버튼을 돌리던 움직임을 멈췄다. 등장인물들이 민박집에 도착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장면이 나왔다. 그들 중 몇 사람은 바다가 내다보이는 한적한 민박집의 뒷마당을 둘러보고 있었다. 제법 큰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물 뒤편의 공간을 민박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곳이었다. 민박이 가능한 건물은 모두 세 채였다. 성수기 땐 가끔씩 주인 아줌마의 방까지
손님 차지가 되어버리곤 했다. 민박집 뒤쪽에는 야트막한 등산로가 있었다. 등산로를 따라 앞쪽으로 걸어가면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어느 방에서든 창문을 열면 확 트인 해변이 내다보여 민박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최홍수 일행이 이곳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5시 30분이었다. 아직 덜 익은 초여름 태양과 때 이른 매미 소리 사이로 오랜만에 나들이에 들떠있는 그들의 대화가 오갔다. 일행은 최홍수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었다. 최홍수, 이남철, 김철수, 허재남, 이봉구, 김희숙, 박미란이 그들이었다. 허재남은 이남철과 군대 동기였고 김희숙은 최홍수의 여자친구였으며 박미란은 이남철의 아내였다. 그녀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름은 박미란, 나이는 27세, 키는 163cm에 몸무게는 45kg 정도이며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웃을 때마다 반달이 되는 두 눈이 매력 포인트인 여자다.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부부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다고 설정해 놓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기획한 공포 영화에 아이를 넣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어쨌든 살인마의 첫 번째 희생자로 그녀가 죽는 시간은 대략 밤 11시쯤이었다. 해변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식사 겸 술자리를 즐기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난 뒤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건물 바깥에 위치한 화장실인데 그곳은 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볼일을 끝내고 나와 손을 씻는 그녀의 등 뒤로 살인마가 다가왔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뒤돌아서는 순간 시퍼런 칼날이 길고 하얀 목에 꽂혔다. 그녀의 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멘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첫 번째 살인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묽은 액체가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다. 혀를 내밀어 맛을 보았다. 짠듯하면서도 따스한 기운이 혀끝을 마비시켰다. 고개를 돌려 거울을 보았다. 콧구멍에서 흘러내린 피가 입술을 넘어 턱 밑에 이르렀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더듬더듬 휴지를 찾았다. 두루마리 휴지는 컴퓨터에서 가까운 곳에 놓아두곤 했다. 그런데 손끝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턱 밑에 매달려 있던 핏방울이 발등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곤 했다. 그것은 휴지와 손톱깎이 같은 물건일 수도 있고 애인이나 친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며 매년 4-5군데의 공모전에 작품을 응모하고 떨어지길 반복하던 몇 년 전까지도 나는 서로를 친구라 부르던 이들과 매일 몰려다니곤 했다. 새벽까지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했고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해하기도 했던 그들 중 대부분이 지금은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라는 호칭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녀석들도 어떤 회사의 대리 혹은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삶의 큰 전환점이 된다고 했던 군대에 갔다 와서도 나의 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작가를 꿈꾸며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저만치 먼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매일 전화를 주고받던 우리는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서너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인 사이가 되어버렸다.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보고 있으면 나도 문득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선 먼저 누군가를 만나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만 했다.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간은 나에게 얼마든지 있지만 또 다른 요소인 돈은 항상 부족했다.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선 평범한 직장 생활을 선택함과 동시에 모든 꿈을 버려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다.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걸 사회라는 이름의 깊숙한 늪 속으로 집어던지는 이들을 나는 자주 봐왔다. 물론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날 순 있을 터였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해 줄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시간 또한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나를 집어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나는 막연한 두려움에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 따위에 빠져든 것인지도 몰랐다.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나는 언제나 매력적인 남자로 등장하여 그녀들에게 접근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돈이 필요하겠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1원도 쓸 일이 없었다. 시간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조종할 수 있었다. 그런 가상 세계에서 만난 여자 중 한 명을 나는 또 다른 가상 세계인 시나리오에 등장시켰다. 호텔에 가자고 할 때마다 과감하게 손을 뿌리쳐서 꽤 긴 시간 동안 애먹게 했던 그녀를 박미란의 모델로 삼아 첫 번째 희생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영화사 대표 박 씨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가 제일 먼저 죽는 것이 공포영화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글을 쓰면서 예술적인 모험 따윈 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글을 쓸 때하고는 확실히 다른 상황이었다. 그때는 내 모든 역량을 한 작품 안에 쏟아부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해도 나에게 일을 의뢰한 박 씨가 싫다고 하면 이야기를 고쳐야 했다. 자존심 따윈 접어둬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에 코피가 날 정도로 피곤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박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손으로 바닥을 더듬거렸다.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라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닥을 계속 더듬거렸다. 더듬거리던 손에 드디어 휴지 뭉치가 잡혔다. 얼른 들어서 코에 갖다 댔다. 발등에 떨어진 핏방울은 묘한 문양으로 흩어져 있었다. 핏방울은 발등의 둥근 곡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려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떨어진 핏방울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찾았던 두루마리 휴지가 그곳에 놓여 있었다. 항상 놓여 있던 자리에서 불과 1미터쯤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입에서는 아직도 피비린내가 가시질 않았다. 콧구멍을 막았던 휴지 뭉치로 입술에 묻어있는 피를 닦았다. 발등과 방바닥까지 훔치고 나서야 내가 집어들었던 휴지 뭉치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피를 닦아내기 전에 무언가를 해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마도 게임 속 세 번째 그녀와의 섹스 때 사용했던 것 같았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높아지면서 내 손도 빠르게 움직였고 드디어 절정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순간 컴퓨터 옆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재빨리 끊어서 사용했을 것이다. 찰나의 쾌락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원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휴지를 내려놓았던 모양이었다. 휴지 뭉치를 움켜쥐면서 나는 가상세계의 진입로인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내 남자가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뒷마당에서 화장실로 장면이 바뀌면 아까 죽은 박미란을 발견한 허재남이 놀란 표정을 하고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다. 피로 물든 시멘트 바닥에 엉덩이가 붙어버린 듯 그는 일어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엉덩이를 질질 끌면서 뒤로 물러나는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낮게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보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전기까지 나가 어두워진 화장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천천히 일어서는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에 젖은 바지가 맨살에 달라붙었다. 바로 눈앞에 위치한 출입문이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지는데 누군가의 서늘한 손길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표정이 굳어버린 얼굴을 돌려 뒤돌아보았다. 피눈물을 흘리는 소녀의 눈동자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박미란에 이은 두 번째 희생자는 허재남이었다. 그가 죽고 난 뒤 민박집 주인 아줌마도 살해당할 것이었다. 최홍수 일행은 이 모든 일이 군대에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살해 사건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스크롤 버튼을 돌려
아까 그 상황이 나와 있는 장면으로 화면을 바꾸었다.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위치에 이봉구의 대사가 적혀 있었다. 너희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대사의 반응을 보이는 건 최용수가 적당할 것 같았다. 이 병장님은 그 시간에 우리와 같이 있지 않았죠. 저 짐승 같은 녀석들의 만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최용수가 대충 이런 느낌의 대사를 치고 나면 안 그래도 가라앉은 분위기가 더 침울해질 것이었다. 이 분위기를 한 번 더 가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맞아. 이건 그때 그 아이의 복수야. 우린 다 죽었어. 최용수와 군대 동기인 김철수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나면 다혈질인 이남철이 폭발할 것이었다. 조용히 해. 아가리 닥치란 말이야. 코를 한 번 더 세게 들이켰다. 피비린내가 나지 않는 걸로 봐서 코피는 멈춘 것 같았다. 손에 쥐고 있던 휴지 뭉치를 벽 모퉁이에 던지고 나서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방금 전에 떠올렸던 최홍수, 김철수, 이남철의 대사를 컴퓨터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작품 속 인물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작가는 먼저 극의 흐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했다. 인물들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생기는 사건 등을 플롯이라고 하는 줄기에 올바로 배치하는 것이 작가가 해야 할 몫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껏 이 작품을 쓰면서 캐릭터가 죽는 장면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에만 신경을 썼다. 순간적인 깜짝 효과보다 이야기 속의 공포라는 장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 공포 영화들 봐라. 칼로 쑤시고 자르고 도끼로 목을 찍어버리잖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극장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비명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인터넷으로 오만 걸 다 받아본단 말이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엽기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 자기 입에다 권총을 쑤셔넣고 방아쇠를 당기는 동영상. 너도 봤지? 뒤통수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말이야.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감상하는 세대야, 요즘 세대가. 하얗게 분칠하고 소복 입은 귀신이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 초자연적인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살인마를 등장시켜서 더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해. 그 자식 손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쥐어주란 말이야. 어차피 여름 한철을 겨냥해서 기획하는 거잖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화끈하게 죽여버리라고. 알았냐? 제작자 박 씨는 침을 마구 튀기며 그렇게 열변을 토했다. 그가 이를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한마디 대꾸했겠지만 나는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을 떠올리며 입을 꾹 다물었다.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배웠던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창조한 인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인물이 아무리 악독하더라도 그 또는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들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충격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었다. 순수한 내 창작품이 아니라 의뢰를 받은 글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건 변명에 불과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전개시킬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건 가장 저급한 방법이었다. 피로 젖어든 내 양심은 잔금을 모두 받고 나서야 깨끗하게 지워질 것이었다. 여하튼 지금까지 내가 이 작품 속에서 죽인 사람은 모두 3명이었다. 사실 이들을 죽인 작품 속 존재는 하나가 아닌 둘이었다. 박미란과 민박집 주인 아줌마를 죽인 것은 근처 군부대에서 탈영한 최상병이라는 인물이었고 허재남의 죽음은 귀신에 의한 것이었다. 귀신은 살해 사건으로 인해 희생당했던 소녀의 원혼이었다. 박 씨의 요구대로 미친 살인마를 등장시켜서 별다른 내용 없이 기발한 살해 장면만으로 90여 분을 채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작가라는 자존심이 작품의 주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자꾸만 나를 건드렸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상자를 관객들 앞에 내보일 순 없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얻어낸 결과가 귀신에 홀린 살인마 캐릭터였다. 그 캐릭터와 최용수 일행의 군복무 시절을 연계해서 한국의 군대 문화를 건드려보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좋아. 지금 그 정도 설명만으로도 이야기 하나는 만들어지겠어.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절대로 애매모호한 예술 영화는 안 된다는 거야. 장르 영화는 이미지가 확실해야 돼. 극장에 불이 꺼지고 나서 5분 안에 관객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 이 점 잊지 말도록. 흥행을 하기 위해선 방송사와 잡지사에 보내는 보도자료나 광고도 중요하지만 일반 관객의 입소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걸 그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이 정도 나이의 남녀들은 군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장르적인 요소와 잘 맞물리기만 한다면 평균 이상의 흥행은 할 거라고 박 씨는 판단했던 것이다. 내 의견에 동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영화사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인터뷰 요청을 한 건 영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주간지였다. 다음날 영화사에 방문한 기자는 박 대표에게 차기 작품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는 한국의 군대 문제를 다룬 공포영화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물러설 곳 없이 내가 말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기다려야 했다. 모니터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아까 옮겨 적은 대사 이후로 글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과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대사만으로 처리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다. 역시 가장 올바른 선택은 그날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점이 생겨났다. 그들의 군대 시절 회상이므로 막사며 연병장 같은 장소를 비롯해서 보조 출연자와 소품에 만만치 않은 제작비가 들어갈 거라는 점이었다. 애초에 살인마를 탈영한 군인으로 설정했으니까 K2 소총이 한정 필요하긴 했다. 하지만 세트를 만들어 막사 안까지 전부 묘사하기 위해선 최소 20정 이상의 소총이 필요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인데 단지 세부 묘사에 사용하려고 그 정도 작업을 벌인다는 건 무모한 짓이었다. 박 대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장면에 사용할 특수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비를 책정해 놓는 눈치였다. 소품뿐만 아니라 회상 장면에 필요한 장소 협찬도 큰 문제였다. 군대가 부정적으로 그려질 작품이라서 실제 부대의 로케이션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었다. 애당초 작품을 구상할 당시엔 군부대의 모습이 이 정도까지 그려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회상 장면을 굳이 영상으로 보여주기엔 작가인 나조차도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그 지긋지긋했던 군대 생활을 떠올려가면서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커서가 장면 85 뒤에서 깜빡거리고 있었다. 길게 탄 담뱃재가 키보드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키보드에 묻은 담뱃재를 손가락으로 툭 쳐냈다. 허무하게 부서진 담뱃재가 키보드에 착 달라붙었다. 끊임없이 나를 툭툭 쳐대는 무언가가 이 세상엔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힘없는 나도 언젠가는 저 담뱃재처럼 허무하게 부서질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나를 괴롭혔던 그들에게 저항조차 하지 못한 걸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홍수도 지금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제대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그들에게 최홍수는 마지막 저항을 해보는 중이었다. 현재 시점에서 그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뇌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대사만으로 처리할 순 없을 것 같았다. 또다시 찾아온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나는 그때 그 일을 직접 보여주기로 마음을 굳혔다. 관객에게 그들의 과거를 보여주기로 결정한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다시 생각해보니 막사안을 전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 내 경험상 이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중대 건물 안팎과 그 주위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군대에서 밥 먹듯이 반복했던 훈련 중 하나가 산에서 실시하는 매복이었다. 한 개 분대만 구덩이 안에 쳐넣어도 온갖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었다. 거기에다 훈련을 하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설정하면 이봉구의 부재도 설명이 가능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이봉구는 1박 2일로 외박을 나갔던 것이다. 소품과 세트를 비롯해 소녀가 집단으로
하고 살해되는 배경 설정까지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문제가 해결되자 백지로 남아있던 나머지 부분이 떠올랐다. 주먹을 쥐었다 편 다음 키보드 위로 두 손을 가져갔다.